네.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 블로그로 완전히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네네. 그냥 직업 블로거고 전업 블로거고. 네. 근데 그 해자포터님도 원래는 직장인이었던 걸로 알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직업 블로거가 되실 결심을 하신 거예요? 사실 네. 이거는 제 히스토리가 좀 있긴 한데 저는 사회생활은 정말 못했어요. 왜요? 이게 안 맞더라고요. 이제 이 강압적인 부분이나 이제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게 안 맞다 보니까 제가 3년 동안 회사를 8번을 옮겼어요. 그것도 능력이다. 근데 그것도 직업군이 다 달라요. 처음에는 이제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들어가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다가 그 다음에 판교에서 이제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이제 시스템 구축하는 팀에 들어가서 운 좋게 이제 역삼 쪽에 있는 금융권 공기업 쪽도 한번 파견해서 들어가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취업 컨설팅 알바하는 데 들어가 보고 그 맨 마지막에는 외국계 회사 회계팀까지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중간에 제가 그 알바를 했다고 했잖아요. 취업 컨설팅 알바를 하면서 그 대표님이 블로그만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이 다른 채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돈 버는 걸 보고 딱 나니까 블로그 하나만 뭔가 잘 키우고 사람만 많이 들어오게 만들면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잘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쪽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음,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결국 블로그로 어떻게 돈을 벌고 뭐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얼마고 얼마 정도로 벌 수 있고 뭐 계기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블로그를 키울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 직업적으로 개발자를 했었다 보니까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는데 모든 그런 플랫폼은 결국에는 자기 고유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검색 알고리즘이라고 구글은 SEO라고 있고 네이버는 다이아 로직이랑 다이아 플러스 로직이 있는데 네이버 로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이아 로직은 2018년에 도입이 된 로직이에요. 알고리즘이. 그쵸. 그 알고리즘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 그것에 가장 적합한 정보,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검색을 했다. 핸드폰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랑 스펙이랑 뭐 디자인 이런 게 궁금할 거잖아요. 뭐 여기가 쌉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가 최저가 이런 최저가 폰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광고성 글보다는 방금 말한 가격, 스펙, 뭐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담겨 있으면 그게 상위 노출이 잘 됐었어요. 2018년까지는. 근데 최근에 2020년에 새로 온 알고리즘 다이아 플러스 로직이 2020년 11월 달에 도입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원래 쓰던 방식으로 글을 쓰니까 노출을 되기는커녕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도 또 똑같이 그냥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접근을 해갖고 통계적으로 왜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건 잘 노출이 되는지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정보도 사실 아까 이런 스펙이 있을 때 뭐 카메라 ISO 값이 몇이다, 뭐 해상도가 뭐 몇 천만이다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노출이 잘 됐다면 지금은 이 핸드폰은 음식 사진이 잘 찍혀요. 또는 쉽게 설명하는. 그쵸. 이제 사용자의 눈높이도 맞춰줘야지만 상위 노출을 시켜주더라고요. 뭐 향수가 있으면은 이 향수가 왜 좋은지, 이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예를 들어 뭐 샤넬 향수 중에 여자친구한테 추천할 만한 향수는 이런 걸 했을 때 전문적으로 이게 뭐 오드 퍼퓸인지 아니면은 오드 뚜알렛인지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향이 여성들의 20대에서 30대 여성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향수다. 이런 식으로 눈높이까지 맞춰줘야지만 상위 노출 시켜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눈높이를 맞추는 내용인지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약간 댓글이나 참여자의 좋아요나 이런 인게이지먼트 지수를 보나? 그걸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딥 매칭이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다이아 플러스에서.
세 가지가 도입이 되는데 하나는 딥 매칭, 다른 하나는 패턴 분석, 나머지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서 빼면은 이 딥 매칭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이알 로직에서 좀 더 깊어진 거죠. 다이아 플러스. 그쵸. 예. 그때는 이제 정보를 볼 거잖아요. 그럼 네. 그 정보를 얼마나 오래 보고 있느냐. 이게 수치로 나오니까 체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 체류 시간이 높은 글들을 더 찾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체류 시간이 높은지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긁어갖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잘 노출이 되고 있는지. 되게 좋은 인사이트다. 그러니까 예전 다이아 알고리즘에서는 정보의 상세함에 가중치를 줬다면 그쵸. 지금은 댓글이나 참여자 수 같은, 그러니까 고객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 그쵸. 인게이지먼트에 가중치를 주는구나. 네. 네. 그래서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이제 네. 나온 내용을 살짝 인용을 하면 네. 옛날에는 강아지를 하면 멍멍이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멍멍이 귀엽다. 네. 근데 요즘 막 댕댕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더 가중치를 주기도 하는구나. 그걸 줘요. 이제는 특히 MZ 세대 분들도 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최신 용어들에 대한 트렌드도 더 많이 반영하려고 네이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신 MZ 세대에 되게 유행하는 그 트렌디한 키워드들도 약간 알고리즘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이제는 그게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럼 아무리 좋은 정보더라도 고객 참여나 고객 반응이 없으면 상위 노출이 안 된다. 네, 그거 봐도 지금은 되겠네요. 그게 네.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더 자기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거를 초보자 수준까지 쉽게 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예전에는 약간 블로그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도 한참 전에 블로그를 했는데 한 10년 전에 제목이랑 뭐 첫 줄이랑 키워드가 일치해야 되고 어떤 키워드는 계속 반복돼야 되고 그리고 뭐 사진보다는 영상이 좋고 되게 단순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대 알고리즘을 들어보니 약간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고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컨텐츠여야만 고객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네네. 단순 블러핑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블로거들한테 굉장히 가중치가 갈 확률이 높겠네요. 이게 사실은 제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를 되게 날카롭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게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뭐 특정 키워드, 특정 뭐 워딩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써라라고 알려준 게 다이알까지였다면 아까 패턴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그 패턴을 분석해서 이게 정보인지 상위 노출을 위해서 쓴 글인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패턴을 막 과거에 학습했던 내용대로 패턴을 마구잡이로 막 쓰셨다가 블로그 글이 날아가시는 분들 수강생을 꽤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많은 노하우를 들었네요. 이거를 얘기를 했었어야 되나 싶긴 한데 어깨 비밀인데? 네. 어깨 비밀 저희 동고동락에 잘 접수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저희가 하는 것들에 대한 페이오프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 좋은 점이 있고 당연히 나쁜 점이 있게 마련인데 직업 블로거로 사시면서 느끼셨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원래는 제품 리뷰 블로거로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육 블로거로 전향을 했는데 제품 리뷰 블로거로서의 장점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되게 좋겠다. 좋은 팁이겠다. 이게 제품 리뷰 블로그를 잘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류 사회를 맛볼 수가 있어요. 삼류 사회? 예를 들면 상류 사회가 아니고 삼류 사회? 상류 사회? 삼류는 아닙니다. 최근에도 제가 저쪽 요트 클럽에서 운영을 하는 이제 한 끼에 거의 뭐 한 7, 8만 원 하는 그런 레스토랑에 이제 식사권을 받고 거기 가서 이제 고급스럽게 스테이크 썰면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블로그 포스팅을 잘 녹여서 홍보를 해드리면 서로가 윈윈이잖아요. 그쵸. 저는 좋은 음식을 맛있는 먹고. 식사를 하고 그쪽은 제가 홍보를 잘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윈윈 관계인데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제품 리뷰 블로거로서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했을 때는 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제 돈 주고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영양제, 뭐 되게 비싼 영양제도 많이 받은 적도 있고
특히 먹는 거는 진짜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뭐 시즌별로 겨울에는 대방어 회를 먹으러 간다던가 봄에는 뭐 이제 맛있는 거 또 고기를 먹으러 간다던가 아니면 어디 되게 좋은 레스토랑 장어. 있잖아요. 네. 장어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먹으러 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육아 블로거라면 육아용품을 그냥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다 협찬 받아서 할 수 있고 대신 그때의 단점은 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제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밖에 지방까지도 가야 되고. 지방까지는 가지는 않는데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죠. 실제로 여행 블로거시면은 그 지역을 갔을 때 숙소 협찬 받고 그 다음에 맛집 협찬 받고 해서 약간 의 교통비만 내고 나머지는 공짜로 다 잘 즐기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단점은 만약에 그냥 직장인처럼 안정적으로 그냥 사무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거랑은 거리가 정말 멀어요. 어디로 와주세요 하면은 저는 뭐 서울 동쪽에 사는데 인천 갈 때도 있고 홍대를 갈 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방랑자생활 이런 거를 할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교육 블로거 강사나 아니면 자기 브랜드 블로거로서의 장단점도 또 있는데 근데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말 끊어서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그 제가 까먹을까봐 그렇게 상품 리뷰로 하는 블로그로 사는 생활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좋은 점은 네. 블로그가 몸보신을 해준다. 그쵸. 네. 몸보신은 네. 진짜 최고입니다. 근데 나쁜 점은 이동이 많고 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안정적인 수익까지는 못 얻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데이트 비용은 진짜 완전히 그냥 줄일 수 있는 거지.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러면은 궁금한 게 보통 그렇게 제품 리뷰를 하게 되면 건당 얼마 정도 받으세요? 이것도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네. 이게 제품별로 비용이 나올 때도 있고 또는 조건이 따로 있어요. 뭐 상위 노출을 했을 때 얼마를 주신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뾰족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블로거가 되면 원고료는 한 5만 원 기본적으로. 근데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단가가 올라가죠. 상위 노출 확률이 굉장히 개런티되고. 그쵸.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제 비용이 뭐 진짜 15만 원. 꽁충꽁충 뛰는데 제가 최대로 많이 받아봤던 건 30만 원까지. 한 번 포스팅에. 한 번 포스팅에 제품 따로 포스팅 비용 따로. 그런 것들 사실 그거를 잘 모으기만 해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네요. 5번만 그런 걸 받아도 150이니까. 그쵸.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쉽지 않고. 그쵸. 지금까지 제품 블로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뭐 브랜드 블로거 그리고 교육 블로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강사님들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교육하시던 분들이 진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나 오프라인에서 이런 교육을 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보다 그냥 조금 한 발짝 앞에 있는 걸로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경계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교육자고 그분들도 교육자인데 어디까지를 무료로 풀어야 되는지 이게 어쨌든 제가 교육을 하고 잘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초적인 레벨에서부터 고급 레벨까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공개해야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면서 제 실력을 인정을 해주면서 제 교육을 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나쁜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인지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블로그 쪽에서. 예를 들면 영어 학원 강사다. 그러면 영어 학원 강사라는 키워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모든 영어 강사님들이 그 키워드 하나만 보고 경쟁하면서 이쪽을 뚫으려고 할 텐데 그게 수십만, 수백만이 되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쓰더라도 상위 노출을 잡고 며칠 안 되면 밀려난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그런 부분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런 컨텐츠 수급 능력이 정말 회전율이 빨라요. 특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단점이었다면, 좋은 점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잘 알렸다. 그리고 특히 뭔가 자신의 브랜드가 확고해졌다. 예를 들어 제가 해자부터 하면은 이미지가 저렴하게 고급 강의를 잘 베풀어주는, 해자 강의 해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됐어요. 실제로 그런 키워드 검색하는 사이트에 해자포터라고 검색을 하면 한 달에 2,000명이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걸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 닉네임을 검색을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건 되게 깜짝 놀랐고, 실제로 네이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랑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해자를 치면은 밑에 해자 포터가 떠요 이제. 우와, 그러면 이제 브랜드가 확실해진 거잖아요. 대박이다. 해자 포터라는 사람이 이제 확실해져서 그걸 검색을 하면 제가 인물 검색으로 분류가 돼 있어갖고 제 프로필 사진도 나오고 제 스마트 스토어도 나오고 제가 파는 책도 그래요? 나와요. 해자 포터라고 치면 그렇게 나와요 이제. 와,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죠. 해자 포터라는 사람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제 블로그에 다 녹아져 있고,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철학이나 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 블로그에 다 녹아 있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 강사로서 어필해야 되는 부분들도 제 블로그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 블로그 교육 쪽에서는 진짜 원탑이구나. 제 입으로 원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좋은 강의 많이 해주시는 동고동락에서는 분들. 원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아, 해자푸터님은 블로그 교육적으로는 확실히 알려주는데 그것도 고비용을 받거나 막 비싸게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인터뷰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만에 100개가 팔릴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그렇게 팔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럼 좀 정리하면 일단 브랜드 블로거, 교육 블로거랑 제품 리뷰 블로거랑 다르게 자신의 제품이나 컨텐츠나 재화를 판매하는 그런 온드 미디어의 형태의 블로거를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나쁜 점은 이제 어떻게 컨셉추얼하게 포지셔닝 잡아야 될지가 문제고, 두 번째는 상위 노출에 대한 경쟁 때문에 컨텐츠 수급력이 중요하다. 그쵸. 그러게 단점이지만 해자포터님처럼 컨셉추얼한 게 이미 안정화되고 포지셔닝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면 인물 검색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올거닉한 검색 유입량이 많아서 아까 말씀 주셨던 상위 노출 문제나 컨텐츠 수급력의 문제가 사실 해결된다. 그쵸. 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그쵸. 네. 실제로 그 초창기에 못 견디고 떠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오래 걸리니까. 그쵸. 네. 생각해보면 이제 저도 블로그에 글을 쓰면은 뭐 1시간, 2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진 않으니까 처음에, 이건 좀 웃긴 얘기지만 부모님이 제가 블로그 하고 있으면 야, 그 시간에 편의점 알바라도 하면은 돈 몇 푼이라도 더 벌지 않겠냐 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좀 달라졌죠. 결국에는 뭐 이따가 뭐 블로그 팁에 대해서 말씀 주시긴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직업 블로그로서 살아가려면. 네, 실제로도 이제 많은 SNS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뭔가 빵 터져갖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럭키성? 럭키 펀치 같은 게 있는데 블로그는 그런 게 없어요. 꾸준함. 진짜 블로그를 비유를 하면 진짜 농사 짓는 기분이에요. 진짜 뭐 몇 개월 또 길어지면 한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못하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 동안을 잘 견디면서 그거를 싹이 트고 이제 그게 잘 자라서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사실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걸 견디고 나니까 정말 농부의 마음으로 수확을 할 때 기분이 정말 남다르겠다. 남달라요. 이거는 진짜 제 순수한 노력의 결정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느낌이라서 뭔가 트렌드를 잘 잡거나 키워드를 잘 잡아서 빵 터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